네, 오늘은 좀 심각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자산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일은 해서 뭐하나라는 생각을 일단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득 차이는 줄어들고 있는데 자산 불평등이 심해진다는 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뭐 자산 격차를 줄일 수 없다. 결국 일은 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을 가져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런 생각 해볼 수 있겠죠. 내가 돈을 못 버는 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 약간 기분이 좀 안 좋지 않나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특징이 내가 돈을 못 버는 거는 뭐 오케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많이 버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자산 불평등은 뭔가 사회 통합을 저해시키는 좀 여러 가지 하여튼 안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세히 모르겠지만. 근데 문제는 세대별로도 격차가 심해지고 있고 지역별로도 심해지고 있다. 이런 통계. 숫자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아무튼 동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산 격차의 원인, 제가 생각하는 자산 격차의 원인이 뭐고, 그리고 향후에 해소될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근거로는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자료죠.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특이한 건 제가 2024년 최신 자료뿐만 아니라 2019년 자료를 같이 가져왔어요. 한 5년 사이에 어떻게 변했는지 드라마틱한 변화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니계수 추이를 보면요. 순자산 지니계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왼쪽 위에 보시면 이건 소득 지니계수예요. 처분가능 소득 지니계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 말인 즉슨 지니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숫자를 기준으로 하는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화되고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는 겁니다. 소득 지표는 지금 0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점점 평등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산 지니계수는 1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자산 불평등이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소득은 격차가 줄어드는데 왜 자꾸 자산 격차는 커지냐? 일하기 싫다, 일할 만 안 난다라는 거죠. 이 원인은 뭔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일단 용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통계청 자료 중에서 5분위, 자산 5분위는 상위 20%를 말하고요. 1등이 상위 아니에요. 여기서 1분위는 하위 20%입니다. 중간값은 3분위고요. 40에서 60%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순위예요. 그러니까 5분위부터 1등, 그 다음에 1분위로 내려간다.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5분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전부 철저하게 순자산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 실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5년 전 자료를 같이 가져왔는데요. 왼쪽이 2018년, 오른쪽이 2024년입니다. 부자들 5분위가 제가 상위 2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부자들은 순자산이 10억에서 14억까지 무려 5년 사이에 40% 증가합니다. 숫자로는 4억이죠. 4억이 증가했는데 한번 가운데에 가볼까요? 3분위 우리나라의 중산층 같은 경우는 2억에서 2억 4천으로 불과 4천만 원 증가하는데 불과합니다. 왜 이런 차이를 가져왔을까요? 5분위만 유일하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1분위에서 4분위는 거의 정체 수준이다라는 걸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점유율이 계속 증가하겠죠? 전체 대한민국의 자산을 100이라고 한다면 이 중에 상위 20%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63%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1분위에서 4분위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파이가 작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거에서 그치지 않아요. 세대별 격차가 아주 심각해지고 있다. 세대별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죠. 이른바 MZ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도 결국엔 이 자산 격차 때문인 거. 자본주의에서 자산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20, 30대가 실제로 자산이 크게 늘지 않고 있기 때문에 40대 이상이랑 정치적 성향도 다를 수밖에 없고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 연금 개혁이라든지 이런 이슈도 항상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세대별 격차, 20, 30대 순자산은 증가가 미미하다. 거의 정체에 빠져 있다.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습니다. 2억 3,700만 원 평균 순자산이었는데 2024년에 2억 5천만 원에 불과하니까 거의 안 늘었잖아요. 근데 40대 이상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1억에서 1억 5천만 원이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죠. 왜 30대만 이렇게 쪼그라들었을까요? 20대 포함해서 20대도 별로 안 늘었어요. 한 2천만 원 정도 증가한 거에 불과하고요. 40대, 50대, 60대 고루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증가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물론 소득이 차이가 나니까 그렇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40, 50대 소득이 전 연령대 중에 가장 높다는 거죠. 약 연간 평균 8,400만 원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게 30대도 7천만 원 이상 벌거든요. 오히려 60대보다 많이 벌죠. 60대는 이미 다 은퇴를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30대가 두 번째로 거의 높은 소득인데도 불구하고 자산의 증가는 되게 미미하다. 20대도 뭐 4천만 원대 버니까 사실 뭐 직장 생활을 하는 20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번다고 볼 수 있겠죠. 소득의 차이에 자산 가격 차이가 일부 기인하는 건 사실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실물 자산, 돌려 말하지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겠죠. 부동산 상승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세대가 40대 이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의 형성에 차이가 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20, 30대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심하겠죠. 20, 30대는 실물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2억 4천. 30대, 20대는 6천만 원. 40대 이상은 4억에서 5억 사이.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 많이 오른 혜택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았겠죠.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세대별 순자산 격차뿐만 아니라 지역별 격차도 확대되고 있죠. 이거 뭐 다들 아시겠어요. 아실 텐데요. 서울과 경기도의 순자산이 다른 지역의 순자산과 크게 차이가 난다. 거기 플러스 세종. 세종은 2020년대에 들어서 부동산이 급등했죠. 그리고 세종에는 워낙 그 고위직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연구원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평균 소득과 평균 자산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산뿐만 아니라 소득도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서 훨씬 많이 벌어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건 대충 짐작은 하실 테고요. 근데 이런 세대를 뛰어넘어서 지역을 뛰어넘어서 같은 세대와 같은 지역에 사는 동질 집단 사이에서도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기 서울의 어떤 사는 기사를 보고 제가 가져왔는데요. 대학 동기, 같은 대학 같은 과를 나오고 같은 대기업에 입사했는데 한 명은 자산이 20억 가까이 됐고 한 명은 여전히 3억이다. 왜 그럴까요? 여기 기사에서 실제 사례를 대상으로 한번 표본을 뽑아봤는데 한 명은 아파트를 2번 매수하고 한 번 갈아타기를 했다. 그래서 아파트 두 채의 가격이 크게 올라서 17억이다. 이게 뭐 뻔한 스토리입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냐면 결국에는 부동산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화폐, 즉 원화의 가치의 하락, 즉 인플레이션을 대비하지 않은 결과가 자산의 격차로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 한 명은 원화를 실물 자산으로 교환을 해놨고 여기서 이 경우에는 부동산이 되겠죠. 다른 한 명은 원화를 그대로 방치했다. 전세라는 거는 결국에는 원화를 보증금으로 넣어놨다가 전세기간이 만기가 되면 그대로 원화를 받는 거잖아요. 실물 자산으로 교환하지 않았죠. 그대로 뭐 정기 예금에 드는 거랑 비슷한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원화라는 거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에 취약하다. 그리고 원화 가치 하락. 한국은행에서 끊임없이 원화를 계속 찍어내면 통화량이 증가하고 통화량이 증가하면 화폐 공급으로 인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원화는 계속 들고 있으면 가치가 줄줄줄 흘러내릴 텐데 이거를 뭔가 실물 자산으로 바꿔놓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자산 격차가 생긴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미국의 사례를 봐도 이거는 역사적으로 입증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7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이 초록색 선이 물가 상승률이고요. 인플레이션. 그리고 M2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통화량의 증가입니다. 화폐를 지금 패드에서 계속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에는 달러만 그냥 계속 들고 있다. 화폐만 들고 있으면 결국에는 이거에 역비례해서 자신이 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도 골드라든지 금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에 이런 화폐를 묻어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화량 증가는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실물 자산으로 화폐를 달러든 원화든 이거를 실물 자산으로
바꿔놔야지만 인플레이션 해지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산의 격차는 생긴다. 아까 여기처럼요. 그쵸? 그래서 부자들의 어떤 설문조사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한번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지금 10억 금융자산 그리고 10억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KB 금융그룹의 지금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근데 투자 경험이 있는 대체자산 유형이 뭐냐고 물었더니 이 부자들 같은 경우는 금이나 보석, 보통 금이겠죠? 거기에 대부분 투자 경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상자산, 예술품, 원자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 투자 경험이 아주 많았습니다. 상대적으로. 결국에는 이런 부동산, 금, 비트코인 같은 실물 자산, 공급이 제한돼 있다. 공급이 제한돼 있다는 특징이 있죠. 부동산 공급이 당연히 서울 강남 땅 제한돼 있고요. 금 공급이 제한돼 있죠. 채굴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크게 늘지 않아요, 매년. 비트코인 2100만 개로 발행량이 제한돼 있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냥 화폐, 무한정으로 찍어낼 수 있는 화폐를 들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대체 자산 혹은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인플레이션 해치에 용이하다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자산 격차의 커다란 가장 큰 원인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근데 20, 30대가 자산 격차에 지금 몰리다 보니까 코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어요. 최근 기사인데요. MZ세대, 25세에서 34세 사이 MZ세대가 전체 암호화폐의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고, 그거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디지털 자산을 많이 들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일단 나이 드신 분들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일단 접근이 좀 힘들긴 해요. 은행도 직접 대출 창구에 가서 혹은 은행 지점에 직접 가서 업무를 해결하셔야 되는 그런 어떤 좀 약간 고령층인 경우에는 가상화폐 뭐 어떻게 거래하는지도 잘 모르고 전자지갑 뭐 어떻게 생기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MZ세대가 가상화폐의 어떤 대부분을 들고 있는데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하다 보면 언젠가 자산화폐의 가치가 더 크게 올라서 실물 자산으로서의 어떤 자산 격차 줄이는 앞장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미래의 자산 격차 어떻게 될까? 그리고 상하이의 격차, 세대별, 지역별 격차를 줄일 수 있을까? 한번 어떤 자산에 투자하면 좋을지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상화폐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실물 자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대표적인 자산 격차, 여러 가지 세대별이든지 지역적 격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채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